안녕하세요. 황필고신부입니다. 먼저 성탄 인사부터 드릴게요. 아직 성탄 8일 축제 기간이니까 늦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온몸으로 만끽하고 또 그 희망으로 다가오는 한 해 역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실 성탄 대축일 당일에 라이브를 켜고 여러분들 저희 성당 구경도 시켜드릴 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제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여러분들 또 행여나 걱정하실까봐 차마 이 낯짝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조만간에 라이브로 저희 성당 투어는 재미삼아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요. 엄청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의 소소한 일상 나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이고 성탄이고 해서 2주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는 참이죠. 사실 르네상스 미술만 놓고도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르네상스 때에 와서 작품들이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해야겠죠. 과학 또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세월이 흘러도 보존이 가능한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양이 많다. 그렇다고 양적으로만 방대한 것이냐? 아니죠.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수도 없이 그때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천재 화가들이 다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수많은 작품들 또 작가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우리 이 역사 강의 시간에는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제가 굳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도 꽤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르네상스라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겠죠.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에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흔히 정리를 하곤 하는데, 사실 그게 맞다라고 하긴 좀 많이 미약한 표현이라고 봐요. 지금에 와서 르네상스를 바라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엔 당시의 상황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았어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마치 옮겨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신을 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에 와서 사람들의 신앙심은 더 깊어집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세의 구원을 얻기 위한 현세의 노력은 오히려 그 배가 돼요. 미사를 봉헌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속죄의 의미로 성전을 지어 봉헌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예술 작품들 제작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르네상스 대부분 작품은 물론 우리가 초상화의 유행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종교적인 작품이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르네상스를 고전의 부활이다 라고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리스 로마 스타일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건 르네상스 미술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란 중세를 거쳐 발전되어 오던 것들에 그리스 로마 고전의 유산을 가져다가 시기적으로는 14세기, 15세기 정도, 장소적으로는 피렌체랑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자본주의와 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기본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인문주의, 다시 말하면 새롭게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통해 발전된 하나의 움직임이다 라고 정리를 해도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르네상스를 정의한다는 것이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굵직한 역사적인 배경, 또 이후에 근대로 들어서면서 변화까지도 상당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 르네상스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대들과 다르게 유독 이 시기가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떤 전환점 같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르네상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석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긴 어렵지만 이 다음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정도로만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르네상스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88강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단테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한자어로 번역된 제목으로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굉장히 중세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결국엔 인간에 대한 이야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에서의 르네상스가 언제 시작됐냐라고 하면 단테를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단테랑 르네상스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되게 같이 언급하게 되는 피렌체에서 단테랑 동시대에 살았던 화가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강의는 이 지오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오토의 등장을 미술사 안에서 어떤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라고 되게 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오랜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사조를 나누고 시대를 구분하고 뭐 그러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장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다거나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야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들을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지오토 디 본도네이더라라는 것이고 지오토 본인도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대 거장들과 시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지오토의 작품들을 한두 개 정도 볼 텐데 지오토의 유명한 작품들은 대부분 벽화예요. 벽화. 흔히 프레스코라고 하죠. 프레스코. 벽에 그림을 그릴 때 석고 반죽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물감을 먹여서 그게 스며들면 그 석고가 마르면서 그림의 보존 상태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굳게 되는 거예요. 프레스코는 영어로 fresh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석고 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프레시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지오토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탈리아 피렌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시시, 그리고 파도바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파도바의 델 아레나 경당이라고 하는 일명 스크로베니 경당이라고 부르는 당시 엔리코 스크로베니라는 은행가 혹은 사업가가 썰에 의하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지은 채플, 그러니까 경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오토한테 이 경당의 벽화를 의뢰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전은 아닌 것 같은데 벽에는 성모 마리아 또 예수님의 생애가 쭉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 아래 부분에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vice and virtue라고 하는데 악덕과 미덕 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켜야 할 7덕과 경계해야 할 7죄종이 있는데 말하자면 선과 악의 화신들을 거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중세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성경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자 위에 피데스라고 써 있죠. 피데스는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화신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르네상스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림인데 벌써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마치 조각상 같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손에 그 손목이 감겨있는 표현이라든지 옷 주름진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명암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를 아주 뚜렷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냥 이것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지오토 시대를 기점으로 이전 1000년 동안은 이런 그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개는 이런 식의 1차원적인 그림이 전부였단 말이죠. 확실히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왜 지오토는 이렇게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리게 됐냐? 잘난 척 하려고 그랬나? 아니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인 거예요. 그림을 단순히 무미건조한 기록 혹은 교육의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을 그냥 십자가 여기 떡 있고 아래 사람들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묘사로만 그치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신체는 어떤 형태로 뒤틀려 있었을까? 마리아는 어떤 표정으로 슬퍼하고 있었을까? 어떤 자세로 통곡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결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인문주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를 더 그림에 넣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스크로멘의 경당 프레스코 중에 하나를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시신은 내린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안고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렇게 마리아의 표정이라든지 그 뒤쪽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양팔을 벌려서 달려드는 듯한 자세, 또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 손과 발을 부여잡는 이런 표현들이 이전 작품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뒤로 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죠. 돌아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굳이 그려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두 명의 뒤통수를 보임으로 해서 벌써 그림이 차원이 달라져요. 없던 입체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대 이집트 벽화 같으면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평면의 그림에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가시적인 사실성과는 거리가 좀 먼 그림을 그렸죠. 막 눈 돌아가고 무릎하고 발목 꺾여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의 뒤통수만 나온 인물들은 누군지는 모르고 또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정보량은 극히 희박한 거죠. 근데도 이들 역시 예수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오토가 혹은 지오토의 작품들이 중세기까지 이어져 오던 회화라는 개념을 아예 바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도나텔로는 브루넬레스키랑 같이 피렌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 도나텔로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중세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개성을 표현한 작품을 최초로 선보였다고 했어요. 도나텔로의 다윗상이 아주 유명한데 이 도나텔로의 막달라 마리아 조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통 참회하는 막달레나라고 부르는데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얼굴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손 모으고 있는 자세, 또 옷차림, 신체 근육 조직, 뼈가 피부를 통해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지금 봐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죠. 르네상스 미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가겠나라는 거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오토는 분명히 이전 시대랑 다른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오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림만 잘 그렸던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지오토를 기점으로 미술가들의 입지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오토의 명성이 피렌체를 넘어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지오토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전까지는 없었던 문화예요. 미술의 역사라는 게 몇만 년 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술가들의 명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전까지의 미술은 그냥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이불 베개를 짜고 뭐 그런 기술자들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당시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동자들이잖아요. 몸 쓰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귀한 일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읽고 쓰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 이를테면 정치가, 성직자, 교사, 과학자 같은 이들의 일과는 구분된다. 낮은 격의 일이다라고 미술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미술가 본인들도 자기 작품에 뭐 서명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수많은 고딕 양식의 주교자 안에 조각상들을 봐도 분명 대단한 작품들인데 누가 만든 건지를 몰라요. 근데 지오토 때부터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더해서 인문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술가들도 기술만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려면 우선 인체 해부학적인 지식의 소양이 있어야 돼. 이제 곧 얘기할 거지만 수학 또 화학 뭐 이런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만 하게 됐어요.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작품을 보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져서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작품 의뢰를 할 때 벌써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기술과 지식이다. 기술과 지식의 결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작품과 더불어 그 작가의 명성도 그 격이 한층 올라가게 되고 미술의 역사가 곧 미술가들의 역사가 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르네상스 미술의 시작을 바로 이 지오토 디 본도네가 열었다라는 의미에서 큰 공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지오토의 작품들 중에서 또 유명한 것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바실리카에 가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대기를 28점의 프레스코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스크로벤의 경당에 투입되기 직전 작업이었을 텐데 전부 하나하나 천천히 보고는 싶지만 우리 이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저도 언제 또 이탈리아에 다시 가서 차근차근 좀 보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그 작품들을 보는 어떤 느낌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르네상스 미술의 시작점 혹은 초기 르네상스 미술의 형태를 우선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남은 시간은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몇몇 르네상스 예술가들 또 그들의 대표작들을 중간중간에 예로 들면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르네상스의 개념을 한번 더 정리하자면 과학의 발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늘 발전하는 것이지만 이 즈음에 와서 급격하게 더 발전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역시 이전 시대의 사건들과 다 관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군 원정 이후에 동방의 문물이 유입이 됐고 흑사병 유행 또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의 인구가 급감했고 따라서 노동력이 귀해져요.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추락한 절대 권위, 교회 또 왕권의 몰락도 한몫을 했어요. 죽어라 기도만 한다고 세상살이가 결코 좋아지지는 않더라. 또 절대 왕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니까 평민층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 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얀 반 에이크에게 작품을 주문한 아르놀핀이라는 상인 그리고 지오토한테 벽화를 의뢰한 스크로베니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유로운 생활은 자연스럽게 예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술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천재들 이를테면 보티첼리, 도나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등이 전부 이 시대의 특정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미술이 발전할 수 있나라는 역으로 묻는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개념 상기하는 차원에서 훑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술의 발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다음 시대의 미술을 매너리즘 미술이라고 부르기까지 할 정도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그런 의미였을 텐데 꼭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르네상스 미술이 그만큼 혁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르네상스 회화의 기법에 발견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첫째로 원근법 그리고는 유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근법 그리고 유성 물감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몇 가지 더 들자면 캔버스, 명암 대조법, 피라미드 구도까지도 들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근법 그리고 유화예요. 먼저 원근법은 2차원적인 평면의 그림 속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기법이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색채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가까운 건 강렬한 색으로, 먼 것은 다소 차가운 색으로 칠함으로 해서 원근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 원근법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발명이에요. 피렌체 두오모를 올린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하학을 기초로 한 가장 과학적인 원근법이에요. 우리가 학교 미술 시간에 다 배우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야말로
발명이라고 불려야 마땅할 정도의 어떤 것이었어요. 물론 브루넬레스키가 처음 발명해서 완성까지 갔다라기보다는 지오토 작품들을 포함해서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원근법이 적용된 작품들이 있어는 왔지만 브루넬레스키가 상당 수준으로 정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이후 세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일부에서도 보면 이 선원근법을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못했을 때의 그림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지오토 작품관을 이야기하면서 봤듯이 단순한 기록의 수단을 초월해서 이제는 2차원적인 회화가 마치 눈앞에 와 있는 듯이 이야기 속의 장면을 생생하게 3차원적으로 표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원근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사초라는 화가가 브루넬레스키한테 원근법을 배우고 이런 작품을 그려내게 됩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성삼위일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홀리 트리니티.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실적이다. 마치 벽에 구멍을 뚫어놓은 듯하다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림이고 마치 그 뒤에 실제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전 시대의 그림을 봐야 비교가 확실히 되겠죠. 보시면 불과 14세기 초에 로렌티우스라는 작가의 그림인데 원근법에 원자도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작게 그린다 하거나 흐릿하게 그린다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소실점으로 선이 모여드는 그런 구도도 보이지가 않아요. 좋은 그림이라는 것도 알겠고 뭔 내용인지도 대충 알겠는데 어떤 생생한 감동을 느끼기는 좀 어렵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미술과 이전 시대 그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원근법이라는 테크닉은 르네상스 미술가들한테는 반드시 마스터해야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원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 또 기하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르네상스 미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원근법이 있는데 대기원근법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멀리 있는 사물을 흐릿하게 그림으로 해서 원근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일명 스푸마토라고 하는데 연기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흔히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카메라 렌즈의 심도를 조절해서 뒷배경을 소위 말해 날리는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그렇게 화면 안에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강의에서도 제가 지금 제 앞에 카메라 조리개를 최대한 밝게 해서 제 뒤에 있는 배경은 좀 흐릿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 사진으로 캡처가 된다거나 그림으로 그려진다고 해도 뒷배경이 이렇게 뿌옇기 때문에 지금 제 얼굴이 뒤에 책장보다는 가깝게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 눈도 아마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스푸마토라는 기법은 이런 흐림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이죠. 뒷배경을 일부러 흐릿하게 그림으로써 인물과 그 거리감이 확실히 표현이 돼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스푸마토 기법을 원근 효과를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선을 그리는 전반적인 테크닉으로 사용을 합니다.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아예 흐릿하게 하는 거죠. 실물이 본래가 그렇잖아요. 선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림에 굳이 뚜렷한 선을 그리지 않고 오히려 흐릿하게 함으로써 결국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는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화의 발명도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혁명인데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얀 반 에이크가 시초라고 혹은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 이후로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그림에서 물감이라는 건 작품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옷을 제작한다라고 하면 옷감이고 요리를 할 때 식재료이고 건축을 할 때도 어떤 자재를 써서 건물을 짓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색소의 안료가 어떤 액체와 섞여 있는 물감을 쓰느냐의 문제라고요. 물론 연필이나 목탄,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액체는 아니죠. 그런데
유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오일 페인팅이니까 안료를 기름하고 섞어서 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주로 계란을 풀어서 썼다고 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재료를 썼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흔한 혼합재료로서는 계란이 가장 용이했을 거예요. 근데 계란의 특성상 물감이 너무 빨리 마르죠. 그런데 기름은 상대적으로 물감이 마르고 굳기까지의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서둘러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완성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의 수준이 그렇게 높을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유화의 발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캔버스가 발전되고 유행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서 미술 작품들의 생명력이 확 늘어나게 돼요. 물론 벽화나 제대화 같은 반영구적인 작품들도 있었지만 개별적인 작품을 그릴 때 이전까지는 대개 나무판이나 양피지를 썼단 말이에요. 주로 나무판을 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나무판에 그려진 거예요. 뒤를 보면 이렇게 부목이 되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나무는 특히 얇은 목재는 오래 못 가서 뒤틀리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까지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네치아파의 화가들이 백의 도치로 사용되던 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일단 나무의 그림을 그려야 할 때보다 휴대성 면에서 너무 좋고 원하는 만큼 또 얼마든지 크게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점이에요. 갈라지고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원근법의 발명 또 유화의 발전까지 또 분명히 혁신이 맞는데 굳이 더 하나 꼽자면 캔버스가 개발되면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작가의 편의성 면에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아셔도 어떤 르네상스 작품들과 이전 시대의 작품들을 놓고 봤을 때 쉽게 구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시간은 르네상스 미술이 추구했던 것들 또 그에 따른 혁신적인 기법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간간히 몇 명 작가들과 작품들 살펴보기도 했는데 특히 지오토 디 본도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봤어요. 하지만 아직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 천재 예술가들 또 명작들 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되는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